매달 같은 날 대출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연체 한 번 없었는데 왜 이자가 더 비싼 걸까요? 요즘 금융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용이 높으면 부자일까요? 신용이 낮으면 가난한 걸까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온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용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저신용자는 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는 오히려 더 내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 방식이 과연 공정한지 숫자와 구조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 점수부터 다시 봐야 해요. 신용 점수는 부자 인증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대출을 받았는지, 카드를 썼는지, 연체 없이 갚았는지, 이걸 점수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아도 대출이나 카드 이용이 거의 없으면 점수가 낮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만 살고 대출 안 받고 카드 안 쓰면 신용정보 자체가 없거든요.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니까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평범한 월급 생활자라도 꾸준히 약속을 지켰다면 고신용자가 됩니다. 매달 카드값 제때 내고 대출 이자 밀리지 않고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요.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이에요. 나이스 신용평가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 두 곳에서 관리하는데 2021년부터 1000점 만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점수 구간을 보면 이래요. 900점 이상이면 초고신용자, 800점에서 899점이면 고신용자, 700점에서 799점이면 중신용자, 600점에서 699점이면 저신용자, 그리고 600점 미만은 매우 낮은 신용으로 분류돼요.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 번째는 상환 이력이에요. 대출이나 카드값을 제때 갚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연체 한 번 없이 꾸준히 갚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연체가 있으면 점수가 크게 깎여요. 단 며칠만 늦어도 기록에 남거든요. 두 번째는 부채 수준이에요.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떤지를 봅니다. 같은 1억 원 대출이라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 2억 원인 사람의 부담은 다르잖아요.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용거래 기간이에요. 금융거래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과 1년 거래한 사람은 신뢰도가 다르거든요. 네 번째는 신용 형태예요. 대출과 카드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잘 관리하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놀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가 약 1470만 명이에요. 전체 성인의 약 30%입니다. 900점 이상으로 넓히면 국민 절반에 가까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신용자가 일부 부자가 아니라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카드값 제때 내고 대출 이자 성실하게 갚으면 누구나 고신용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약속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신용자는 늘 높은 이자를 내야 했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구조 문제예요. 금융은 냉정합니다. 연체 가능성이 있는지, 상환이 불확실한지, 이 위험을 이자에 미리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이 100명에게 1억 원씩 100억 원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 중에 10명이 갚지 못하면 10억 원 손실이에요. 은행은 이 손실을 미리 예상해서 이자율에 포함시킵니다. 고신용자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못 갚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도 돼요. 하지만 저신용자는 100명 중에 20명이 못 갚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거죠. 이 구조는 잔인해 보이지만 금융 논리로 보면 일정 부분 설명이 돼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가 붙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는 연 8% 정도인데 저신용자는 연 15%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빌려도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져요. 고신용자는 연 3%대인데 저신용자는 연 10% 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1억 원을 빌렸다고 치면 연 3%는 1년에 300만 원 이자고 연 10%는 1000만 원 이자예요. 7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10년이면 7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구조를 정책으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인데 금리가 연 10% 이하예요. 시중은행 저신용자 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이망홀시도 있어요. 연체 중이거나 신용 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대출인데 금리가 연 6%에서 10% 정도예요. 이런 정책 금융 상품들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 금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오히려 높아진 구간이 생긴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래요. 어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연 4.5%인데 정책 지원을 받는 저신용자는 연 3.8%인 경우가 있었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살펴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금융 이슈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이건 정의일까요? 역차별일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저신용자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저신용자가 된 건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저신용자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진 경우, 가족이 보증을 잘못 써서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면 빚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연체 없이 약속을 지켜온 사람에게 왜 더 부담을 지우는가? 고신용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카드값 제때 내려고 허리띠 졸라맸고 대출 이자 밀리지 않으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높은 금리예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벌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고신용자 중에도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도 성실하게 관리하면 고신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신용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맞고 고신용자가 억울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신용사회의 원칙을 다시 봐야 해요. 신용사회는 보상과 책임 위에 서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대우를 받고 위험이 크면 비용을 더 내는 구조예요. 이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약속을 지켜도 안 지켜도 똑같다면 누가 힘들게 지키려고 하겠어요.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카드사는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는 한도를 많이 주고 포인트도 많이 줍니다. 반대로 연체 이력이 있으면 한도를 줄이거나 카드 발급 자체를 거부해요. 이게 냉정해 보이지만 이 원칙이 있어야 카드 시장이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한테 무제한으로 카드를 주면 카드사가 망하거든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금리로 빌려주면 손실이 너무 커서 은행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거예요.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속을 지킬 이유가 뭘까? 실제로 일부 고신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실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 차라리 신용 관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저신용자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 고신용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신용자가 억울해하지 않아요. 국민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거니까요. 둘째, 저신용자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재무상담, 채무조정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셋째,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 연체 기록이 너무 오래 남아요.
5년 전 연체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바꾸자는 겁니다. 넷째, 금융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가요. 학교에서부터 금융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미국은 신용점수 시스템이 아주 발달했어요. 파이코 점수라는 걸 쓰는데 300점에서 850점 사이예요. 점수에 따라 금리가 명확하게 차등화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해요. 연방주택청 FHA 대출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저신용자한테 낮은 금리로 주택 대출을 해주는데 이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유럽도 비슷해요.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저소득층 금융 지원을 공공은행이나 정부 기금으로 해요. 시중은행의 신용차등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은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일본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신용보증 제도가 발달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저신용자를 돕되 그 비용을 고신용자한테만 전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점수는 부자 인증서가 아니라 약속 이행의 기록이에요. 고신용자 중에도 평범한 월급 생활자가 많습니다. 저신용자를 돕는 정책은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높은 이자를 냈던 구조를 단순히 부자 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 금융은 더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사회의 원칙은 약속을 지키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저신용자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하고 고신용자의 인센티브는 유지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해요. 양쪽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금융 정책이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해야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을 잘 지켜온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저신용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용사회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상 6개야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